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2주차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사회복지 역사를 포함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소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공부하고, 2회차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역사에 관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자, 도대체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자, 사회복지는요, 여러분, 모든 국민이 있는데요, 이 국민들이 우리 국가기관에 조세를 내죠. 즉, 세금을 내게 되고요, 민간단체에게는 이들이,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기부한다든가 아니면 노동 또는 재능 등을 기부하거나 후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사회복지 즉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을 한다거나, 또 민간단체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자, 그러면 복지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는요,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잘 나타나는데요. 이제 소외 계층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이들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창출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재산을 모으게 되면요, 부자는 동시에 이것을 덜렁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재산도 낼 수 있을 거예요. 즉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각종 서비스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재능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많은 것들을 동시에 갖고 가게 됨으로 해서 이 부자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대물림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 다수가 이것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벌써 2500년 전뿐이죠. 불 한비나니 한불균이라. 즉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불한불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요, 자, 한불균이라 걱정하는데 무엇이냐? 공평하게 나오지 않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참 공자님이 보통 분이 아니죠. 아주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나누지 않음을 걱정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아주 잘 적용되시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부터 왕이 된 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봅니다. 왕자, 이민이 위천이요, 이민인, 이식 위천이라. 아주 멋진 말이죠. 이것은 아마 세월이 흘러도 또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이 이야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철원 삼각지 지대입니다. 지금 이 독수리들이 날아서 먹는데요,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누가 먹지요? 강육장식 강한 자가 이것을 뺏어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자는 더욱더 많은 것을 먹고 독식하다 보니까 힘이 세어지고요, 약한 자는 계속 먹지 못하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 제비가 지금 자기 새끼에 먹이를 주지만요,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자세히 보면은 땅강아지를 갖다가 만약에 준다면 땅강아지를 주는 것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또 지렁이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 재배는 아무에게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필요한 걸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택적 복지죠. 조금 전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가 왜서 필요한 것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복지 중에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개가 강아지 7마리를 낳았어요. 7마리에게 똑같은 모이통에 똑같은 먹이를 줘서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 어미개가 우리 강아지에게 먹이 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적 복지죠.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복지 중에 제도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이해했죠? 아까 맨 처음에 독설이 양육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복지가 사회복지가 필요한데 사회복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강아지처럼 제도적 복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가의 이정자들 즉 정책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지국가에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그 유형이 있는가 하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A 유형과 B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만이 지금 비가 오는, 즉 이 비라는 것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요. 가난이죠. 여기 다 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무슨 그림으로 볼 때에 조세를 갖다가 많이 걷었어요. 이건 조세를 적게 걷었죠. 즉 세금을 많이 걷으면 국가가 돈이 많겠죠. 그래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커다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하게 주죠. 그런데 세금을 적게 걷게 되면은 자 상층은 잘 사는 사람들은요 사적으로 구입한 복지를 하겠죠. 괜히 어떤 뭐 보험을 든다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중층은 또 사적으로 구입한 복지를 하지만은 이 상층보다는 적죠. 우선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층은 정부의 복지 혜택으로만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조세가 적으니까 이 작은 조세를 가지고 정부는 하층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여기서 설명드린 대로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브라질 상파울루 그림입니다. 여기는 빈민총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자쪽에서 따닥따닥한 이 울타리를 사이로 상류층이 사는 곳은 테니스장이 있고요. 각 아파트에 층이 있는데 이 층마다 이렇게 수영장이 다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눈에 비교가 많이 되죠? 부자가 버린 쓰레기를 가난한 사람의 이것을 갖다가 찾아서 나눠 먹는 거. 걔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상팔자죠. 누워서 호의호식 하는데 이 개는 주인을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불안한 의자에 앉아서 동냥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국입니다. 팰레스 호텔과 우리 빈민촌 아주 구조 비교가 되죠. 자, 어떤 사람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요, 이렇게 출발선에 두 사람이 같이 출발할 때 돈이 없고 가난한 이 청년은 부모님의 호구까지 책임지면서 같이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닐까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질까요? 사회복지 정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하다는 건 느껴지죠? 자, 이것은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와서 일을 했죠. 이것은 빈민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림은, 사진들은 제가 교육 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조금 스크립 해놨던 것들입니다. 자, 떠나간 세모녀가 자살했는데요. 이분들 돌아가신 이유를 보니까 이분들은 복지급여 신청
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던 분들입니다. 이 복지국의 신청만 했어도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전달 체계에 사회복지는 많은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것은 제가 2014년도에 여의도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8년간 동결된 쌀값 4천 이상이 웬 말이냐. 그래서 이거 참으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한 편 찍은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죠. 왜 도대체 복지국가가 등장했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역사와 관련된 것이죠. 자, 영국에서요, 초기 자본주의가 나왔습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영국에는 즉 유럽 전체는 약 300년 전까지 중상주의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즉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죠. 이런 그런 정책을 갖다 폈는데요.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를 부르짖었어요. 이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은요, 작은 정부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면서 자유 경쟁을 한다면은 모든 것은 제 이치에 들어가서 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뭐하냐?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겁니다. 국방이나 치안업무만 하는 겁니다. 자,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을 얼마도 하든지, 노동자에게 임금을 얼마를 주든지, 또 생산을 얼마나 하든지, 쓰레기를 갖다 버려도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기 자본주의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시장의 자유가 확대됐죠. 시장, 그리고 국가의 간섭은 제대로 배제된 그러한 형태의 초기 자본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있어서 격차가 점점 실험해지는 겁니다. 실업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조건은 갈수록 악화되죠.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이 나타나고요.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안 낫겠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 즉 케인즈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요, 수정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즉 자유방임 초기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본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자본주의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안 보이신지 잘 모르겠네. 한번 써보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나?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치 체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대표를 선발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건 민주주의에서는 몰라도 자본주의에서는 그 경제 체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경제 체제에서 대표 선발하고 문제가 없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회사를 둘 수 있어요.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그러고요.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각종 재산도 개인이 소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요, 재산은 개인이 가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조금 다르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 수단도 국가가 보여.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재산, 이것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 개의 체제가 다르죠. 자, 자본주의는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주주인데 어떤 사람은 투자를 갖다가 자, 주식 하나에 1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10,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1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각 표를 갖다 할 거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주주 1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표밖에 안 줘요. 이 사람의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지만 한 표지만은요.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0주를 갖다가 자기가 의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요. 즉 복지국가는 경제체제나 정치체제나 전부 다 우리가 해당이 되겠지만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전체주의가 즉 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대되는 것은 엘리트주의나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에 대한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자본주의는요, 여기 있지만 발전하게 돼요. 초기에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자유방임주의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는 케인즈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1930년대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뉴딜 정책을 낳게 한 것이었죠. 여기에는요, 경제를 갖다가 살린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정부는 언제나 옳다고 보는 관점이었고요.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는데 이 수정 자본주의도 또다시 이제 신자유주의로 바뀌게 돼요. 이건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자본주의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유자본주의 시장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다시 2000년대에 와서요. 자본주의가 다시 바뀌었죠. 이제 시장이 있죠.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는 시장하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이뤄간다는 것으로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되찾을 것이고요. 이 자유방임주의가 초기 자본주의였어요. 여기 이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초기 자본주의가 이제 사회주의가 돼가는 경향, 즉 사람들인 거예요. 이럴 바에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에 대항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그랬고요. 자, 자유방임주의는 여러분들 복지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었죠. 복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방임주의가 되다 보니까 1909년도부터 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이 게을러서, 개인이 죄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불구화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난은 사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실업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지금 영세 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개인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죠.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코로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책임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전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복지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자, 자유방임주의에 따라서 아까 사회주의로 가라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케인즈 학파가 주장한 수전 자본주의 국가로 갔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제1의 길 또는 사회민주주의로서 이것은 형편과 복지를 강조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수령 자본주의 국가는 막 국가가 잘 됐다는 게 잘하는데 1970년도 말에 세계 석유 파동이 났어요. 석유 파동이 나니까 경제 성장률이 저조될 수밖에 없고요. 자, 경제 성장률이 저조되니까 기업들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부담이 굉장히 비용이 됐죠. 뭐 세금은 잘 걷을 때는 좋았는데 세금이 안 걷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영국 같아서는 대처리즘이라는 것이 있고요. 미국 같아서는 레거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레거리즘이 있는데 영국경을 갖다 가만히 보면요, 군무역이 저하돼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복지국가가 있으니까 못 사는 사람이 공부가 계속 지원주는 거예요. 지원해 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니까 내가 구태여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덕적 해로 나타나게 됐고요. 것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금을 열심히 잘 내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것을 세금을 내니까 뚱뚱한 사람 빈둥이 놀면서 잘 먹고 살잖아? 어떻습니까? 국민 간의 갈등이 양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 경제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이를 갖다 대처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나는데요.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좀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복지를 국가에서 알아서 했다면 이제 민간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때는요, 이제 여러 복지 기관들을 민간인들이 이것을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요즘 여러분들 감옥 있잖아요. 유치장도 민간인들이 하는까지 생겼어요. 많은 것은 민간인한테 돌려주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지가 축소되니까 세금을 적게 걷고, 세금을 적게 걷게 되니까 사회적인 기업, 사회 각 기업들, 이 사람들은 서서히 소득을 늘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정 자본주의가 제1의 길이었다면 신자유주의는 제2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효율과 성장을 강조했던 것이, 아까 수정 자본주의가 형편과 복지만 강조했다면 고루 사는 사회, 많은 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국가가 또는 국민 경제가 성장돼가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도 갖다 가만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면요.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부의 집중이 여기 20%가 되는데 이제 0.1%밖에 안 되고요. 상대적 발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간극이 너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죠. 이제는 억만장자, 백만장자에서 천만장자, 억만장자, 경만장자, 조만장자, 경만장자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이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라고 하죠. 이건 형평과, 즉 우리가 제1의 길과 제2의 길을 갖다가 조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자유주의 폐단과 사회보장제도, 즉 수정자본주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작용을 갖다가 같이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과 복지가 연결해, 즉 근로 연계의 복지다 이겁니다. 요거 잠깐 좀 시간 같지만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기초생활연금 그 수준을 150만 원에 두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150만 원을 갖다가 두었다면은 한 달 수입이 그 80만 원이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150만 원에 대해 7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 12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50만 원까지 차익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근무력이 저하되고 도저히 회의가 생기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요. 자, 이 사람이 80만 원에서 아까 보면 7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됐고요. 120만 원이면 30만 원만 지원해 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열심히 했지? 그러면 좀 더 받아야 돼. 자, 12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 세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 희망 플러스 통장 같은 경우는 자,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한 7년간에 우리 저소득층이 저축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7년 동안에 내가 500만 원을 들어줬고 1000만 원짜리를 들어줬고 100만 원짜리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제 적금을 해서 돈을 탈 때는요 2배를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한 사람은 2000만 원, 700만 원짜리 적금을 문 사람은 1400만 원 준다 이거예요. 즉 이런 것들 바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의 예인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생산적으로 복지를 나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바로 제3의 길은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에서 알아두겠고요. 제1의 길은 바로 수정자본구입 또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신자유주의는 바로 제2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2의 길을 한다. 그리고 제3의 길이 나왔다 하는데 뭐 이것도 다 여러분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또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3의 길도 이제 설명되겠지만 여러 문제가 지금 내포되고 있습니다. 케인즈주의가 조금 전에 설명했거든요. 케인즈라고 하는 것은 유효 수요 감소는 실업 증대하는 겁니다. 유효 수요는 뭐냐면요. 자, 어떤 수요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정책을 하면요. 그 수요를 사람들이 실제 물건을 사는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단히 뭐 토목상을 일으킨다든가 정부 사업을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고용하고 여기 임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조세를 감면해 준다면 즉 세금을 깎아주면 밖에 많은 돈이 들겠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즉 유효 수요 창출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얘기하는 것은요. 유효 수요 감소는 실업을 증대하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증대해야 되고 이 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를 부하기 훌륭한 장치라는 것이 케인즈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자유주의 아까 설명했는데 이거 여러분 조금 더 알아야죠. 즉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활력을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반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반노조주의, 노조주의 반대하죠. 반복지국가주의를 욕합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체계적으로 좀 부식시키는 그런 현상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민영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영화되는 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민영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사본주의, 저기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장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정부 시장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켰죠. 그 뉴딜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위한 사회 구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수장자본주의가 등장했고요. 그런데 이 수장자본주의가 잘 돼가는 것 같았으나 이것이 실패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세금이 많았어요. 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이 튼튼해야므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또 부정부패가 많아졌죠. 뿐만 아니라 청gen유책이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죠. 신자유주의는요, 아까 얘기했죠. 정부가 지나친 개입을 해서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정부 하지 말고 우리 정부의 복지를 감축하고 시장의 기능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옛날에 최초했던 경제적 자유 방임주의를 조금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친 경쟁 때문에 대기업이 점점 커가는 거죠. 그래서 비인기 부익부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고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정규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복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선진국과 후진국가 간의 갈등이 많아졌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 민영화로 인한 비용이 점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제3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3의 길은 뭐냐? 고복지, 또 고복지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복지국가죠. 고부담 뭐 그런 거예요. 신자유죠. 저효율적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그 다음에 제2의 길을 제안한 새로운 정책 모선을 시민의 사회경제생활 보장과 시장의 활력화 증진을 기하는 영국 논란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소극적 복지 대신 적적 복지로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적 복지는 사회 투자국가 복지다운제의 의식의 전혀 역도시인데 이거예요. 자, 제1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 시장 경제는 제2의 길은 신자유 시장 경제인데 여기에 중도를 택해서 제3의 길이 제안한 것은 아까 얘기한 이렇게 발상을 사회 투자국가와 복지다운주의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3의 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교육 시간에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생산자 복지 근로장려 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근로장려세라고 하는 거죠. 자, 800만 원까지 1200만 원은 어떻습니까? 뭐 똑같잖아. 평탄해지는데 이것이 1700만 원까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갈수록. 자, 이것은 이제 국가 최대 지원에서 점점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국가가 돈을 얼마나 벌어갈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복지제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제도의 유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A, B, C, D, E, F, 요 G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부조라고 했고 사회보험인데요. 자, 정부가 세금을 이렇게 쫙 걷죠. 그래서 사회보험은요, 이 보험을 갖다가 걷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 많이 낼 것이고요. 또 적게 버는 사람 좀 적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이 사회보험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이 크기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재벌이 갖다가 아마 우리가 의료보험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낼 겁니다. 뭐 수억을 낼지도 몰라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아직 못 버는 사람은 못 낼 것이고요.
또 적당히 버는 사람은 몇십만 원 정도 내죠. 자, 내는 크기는 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쓸 때는 재벌도 또는 못 사는 돈을 못 낸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이고요. 자, 상호부조는요, 이렇게 거둬들인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죠. 누굴 주나요? 사회적 취약자에게 이것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부조예요. 복지제도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설명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회복지 의미는 조금만 변하죠.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현대복지국가는요, 빈곤이 책임을 사회적 책임이 추가된 거예요. 개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이주로 해서 인간 나름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빈민통제, 군변화. 근데 이것은 어때 뒤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은 것 같죠? 한국의 사회복지 마찬가지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자, 여기 서커스 단이 있는데요. 서커스 단에 있다면 이렇게 안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에요. 이 안전망이 1단계 안전망, 2단계 안전망, 3단계 안전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의 1단계 안전망은 사회부조죠. 공공부조. 2단계는 사회보험이죠. 3단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3단계 안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자, 건강을 잃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개인의 삶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이 바닥으로 처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바로 사회복지에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의미와 사회복지 등장 배경 제 설명해 왔어요. 자, 초기 자본주의, 현대 사회복지주의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그럼 사회복지사인데 여러분들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것은 제일 먼저 기술책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또 지식은 우리가 바로 열매 부분이 돼요. 노인, 아동 뭐 쭉 해서 사회복지 소사람까지 여러분들이 지식체계를 갖고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고 이 제일 좋은 가지체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인간 존중, 인간을 사랑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제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가치 체계에서요, 철학, 신학, 윤리학, 인간학, 법학 등이 여러분들이 기본이 돼서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학문을 접하게 되고 또 기술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제공을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내용을 잘 꼭 몇 번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구성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여기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1회차 강의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